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사람들이 다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이렇게 쭉 다 들어오셨구나. 오케이. 자, 오늘은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텐데, 사실은 진천에 가 보지도 않았는데 진천에 계시는 분들한테 강의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오늘 강의 자료는 주로 제가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천에 관한 얘기도 좀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제가 스마트 워크,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시티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좀 더 어떻게 좀 스마트하게 할지, 또 삶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삶을 좀 더 어떻게 바꿀지, 또는 진천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새 도시가 조금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고 계시는 거로 보이는데, 앞으로 도시를 설계하거나 도시에 지원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좀 해야 될지, 이런 뜻에서 제목은 그렇게 잡았고, 또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일과 삶의 방식을 이제 바꿔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제 이런 포괄적인 뜻에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몇 년 전까지는 KT라는 회사에서 사장을 했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책도 한 2권 쓰게 됐고, 현재는 여러분들이 좀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IT 조선이라고 하는데, IT 확대경이라고 하는 칼럼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칼럼의 내용들도 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좀 바꿔야 된다는 큰 화두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개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는 제가 또 유튜브로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 외국 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래 근무를 한 경험과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가 지난 10 년간 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로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왜 바꿔야 되는지를 좀 더 공감하기 위해서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기술도 앞선 나라로 인식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IT 강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저께 대통령도 스마트 시티 무슨 보고에서 최고의 스마트 시티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제 기관에서 평가할 때 우리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사실 경제 규모는 10위 내외, 10위 내외인데 반해서 경쟁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제 이런 게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스위스의 IMD 경영대학원에서 평가한 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28위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 순위가 낮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매년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15위로 평가됐어요. 근데 15위지만 이거는 재작년부터 평가 방법을 인프라를 많이 맞으면 이렇게 삽입을 했죠, 그 평가 항목 중에서. 그래서 순위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전해까지만 해도 26위였었어요. 근데 이게 연속성상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2007년도예요. 그건 우리 스스로 매긴 게 아니라 이런 세계 기관들이 매긴 건데,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11위였었어요.
근데 10일이었었는데 왜 자꾸 26이 이렇게 20이 후반으로 이렇게 자꾸 미끄러지나 이런 거를 관찰해 볼 때 제 해석은 아마 2007년이 세계적으로도 산업화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일하고 산업체를 경영하는 그 패러다임이 산업화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마지막 정점이 2007년이고 그 이후에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또 금년 봄 세계 경제 포럼에선 프랑스의 인시아드 경영대학원하고 그 인력 관계되는 회사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인적 자원 경쟁력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 인적 자원 경쟁력도 우리나라가 27위로 평가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면야 이해가 좀 안 되죠. 우리가 교육도 가장 많이 시키는 나라 중에 하나고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이 교육을 잘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IQ도 우리가 알기로는 IQ도 전 세계에서 1, 2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인적 자원이 경쟁력이 이렇게 뒤떨어질까? 이거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인적 자원 경쟁이라고 하면 인적 자원, 개개인의 능력, 개개인의 경쟁력도 볼 수 있지만 그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리더십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축구로 보면 축구 개개인도 축구 선수 개개인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개개인의 능력을 아우른 거를 하나의 팀의 퍼포먼스로 낼 수 있는 히딩크 같은 그런 감독의 리더십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는 그 인센티브 제도 왜 프로 팀이 아마추어 팀보다 잘하냐 프로 팀은 선수도 좋은 선수를 뽑고 예를 들면 그 감독도 훌륭한 감독을 뽑고 또 그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최대한 맥시멈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인적 자원 경쟁력은 제가 보기에는 개개인의 능력은 교육도 많이 받아서 훌륭한데 이 사회적인 풍토나 노동 환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아직 그 경쟁을 개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또 공무원 사회도 특히 그렇잖아요. 제가 공무원 강의 수도 없이 하고 많이 만나는데 보면 개개인은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개개인들이 자기의 소신껏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냐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으로는 어, 인적 자원 경쟁력이 27이다 이러고 또 우리가 1시간 일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하는 시간이 긴 나라인데요. 대개 세계적인 평균 일하는 시간이 노동 시간이 1700시간 전후가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는 이제 주 52시간 너무 많이 일을 하니까 주 52시간만 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도 돌보자 이렇게 해서 삶과 일의 균형을 잡자 이래서 이제 주 52시간제를 했는데 문제가 1시간당 일해서 만들어내는 생산성이 우리가 28이에요. 그것도 또 31.8달러밖에 안 돼요. 세계 평균은 47달러 정도 되고 북구라파에 있는 나라, 서유럽이나 북구라파에 있는 나라들은 대개 80달러 근접해요. 80달러가 좀 넘거나 80달러가 좀 안 되거나 80달러 전후인데 그러니까 또 거꾸로 역으로 보면 왜 북구라파에 있는 나라들이 복지가 잘 돼 있냐?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개개인들이 생산성이 높으니까 일을 적게 하고도 맞으면 충분한 생활을 영위하거나 또는 노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든지 자기가 연금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 전체로 보면 라이프 전체로 보면 상당히 풍요롭거나 왜냐면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원인을 다 뚫고 가보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낮다. 그러니까 갈등도 심하고 이게 맞으면 노년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또 요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 그 임금 수준이 낮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러고 노동부에서도 그러고 노동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도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 대기업이 어쩌면 착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대기업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얼마냐? 지금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가 대기업의 50%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부끄라파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80% 전후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가나 대기업을 가나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고, 오히려 중소기업이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서 그렇다면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중소기업을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급여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이게 잘못됐냐? 대기업이 문제냐?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는 조사를 해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급여는 50% 받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평균 생산성이 얼마냐? 생산성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이 문제가 생산성과 경쟁력에 관계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생산성은 30%밖에 안 되는데 급여를 50% 받으면 오히려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첫째 걱정되는 게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는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일자리과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데 보니까 실업이나 고용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하고, 여러분들도 일자리과나 이런 데서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실업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제가 얼마 전에 명동도 나가보면 세 집 건너 한 집만 살아있는, 거의 다 문 반 이상이 문 닫아서 명동이 번화한 거리가 아니라 완전히 완전 빈 거리가 될 정도로 자영업들이 어렵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노인들 일자리, 복지성 일자리 늘어난 데 비해서 정작 국가의 활력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 경제로 이걸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은 그럼 어떠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혁신 또는 기술에 앞서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역시 그렇게 밝지 않다.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상장을 아직 안 했지만 그 벤처 기업이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가치를 5조 원으로 평가받았죠. 그런 식으로 가치를 1조 원을 넘게 평가받는 기업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지난 10년간 이상 벤처 기업을 육성한다고 강조를 했지만 그런 기업들이 11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은 얼마냐? 미국이 210개, 중국이 102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회사들을 순위를 매기는 걸 포춘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포춘 500라고 그러죠. 포춘 500개 기업에 한국이 몇 개 들어가 있냐? 그럼 큰 기업이, 벤처 기업은 그러면 또 큰 기업은 어떠냐 보면 16개 있어요. 삼성만 대개 10위권 안팎에 이렇게 있죠. 중국이 129개, 미국이 121개 정도 있고요. 또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1등 상품이 몇 개인가, 우리나라가? 중국이 1720개의 세계 1등 상품이, 수출 1등 상품 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77개 있고요. 자, 우리가 IT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도 얘기하고 소프트웨어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계 100대 소프트웨어 기업에는 한국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도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2개, 1개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고요. 또 재밌는 거는 뭐 대기업이 아니고 가장 스마트한 기업이라고 미국의 MIT 대학이 매년 발표를 해요. 스마트 50. 스마트한 회사 50개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에는 2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서 0개예요. 그러니까 혁신에도 상당히 우리가 앞서가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우리 기후 환경으로 보면 심각한 게, 전 세계 평균보다도 우리가 기후 환경이 아주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금년에 태풍이 3개가 와서 연달아 와서 상당히 피해를 입혔다 이러는데, 태풍이나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태풍의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해수면의 온도의 상승이에요. 원래 태풍은 북태평양에서 발달을 해서 쭉 진행해 오면서 필리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면은 해수면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쇠퇴하는 거죠. 태풍이 쇠퇴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데 요즘은 우리나라 인근의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서 우리나라까지 온 이후에도 계속 발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선 그냥 급하게 보면 우리가 산업화를 빨리 달성한 것만큼 우리 주변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기후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 해수면의 높이 상승, 해수면의 상승 또는 온도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평균의 변화보다 우리나라가 두세 배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삶을 상당히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천구는 그래도 유입된 인구들이 있어서 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차제 시까지 발돋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인구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노년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복지를 늘려야 되고 우리가 요양을 점점 더 많이 일본이 맞으면 초노년 국가가 돼서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 한 10% 가깝게 1,000만 명 정도가 요양을 받아야 될 요양 복지를 받아야 될 인구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도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노년 세대만 늘어난다. 노년 세대 비율이 14%가 돼서 노령화 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노령 국가로 바뀌었어요. 초고령 국가가 되려면 20%, 일본은 20%죠. 그 다음에 1인 세대가 200만이 늘어나서 현재 800만이나 되고요. 정상적인 4인 가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내에 82만 가구가 4인 가구가 줄어들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우리 삶의 내용 또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또 지자체를 비롯한 이런 기관에서 주택 문제를 할 때도 상당히 살펴봐야 될 분야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교육 분야 대학의 정원 우리가 과거에는 대학의 문이 좁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대학의 문이 물론 좋은 대학은 최상위 대학은 역시 들어가기 힘들지만 과거 마냥 대학을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문이 좁은 게 아니라 이제는 문이 널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해 태어나는 인구가 30만이 채 될까 말까 지금 이루고 있는데 대학 정원이 42만, 45만에 가까우니까 대학의 반은 앞으로는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뀔 거고요. 또 아까 그 혁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희망인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정부에서도 아주 주구장창 강조하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뭐 뉴딜도 하고 디지털 뉴딜도 하고 하는데 정작 외국에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잘 이렇게 맞으면 잘 끌고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인가?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나? 이렇게 보는 면에서는 아까 기술 평가하고 마찬가지로 경쟁력 평가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내면서 나라마다 그 준비도라는 걸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준비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준비도가 25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도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발목 잡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갈등. 예를 들면 기득권 세력하고 새로운 세력하고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노동시장, 교육, 법률, 규제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잘 일으킬 수 있는 나라라는 측면에서 준비도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잘 유지되고 있던 기업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업으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 교체율이 우리나라는 14%밖에 안 돼요. 미국이 36% 이상이 돼서 아주 이 다이나믹하게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한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최근에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하고 저도 지금 얼굴도 못 보고 그래도 비디오로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소셜, 온라인, 사이버, 화상, 비대면 이런 게 이제 늘어날 거고, 그래서 원격 의료, 재택근무 뭐 이렇게 많이 돼서 오히려 배달 배송이 너무 늘어나서 택배원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결론은 뭐냐?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하면은 안 되겠다. 어쩌면 제 강의의 오늘 핵심이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말할 수 있어요. 책을 한 권 소개하면 우리말로 미래의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No Ordinary Disrup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Disruption이라는 건 파괴예요.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평범하지 않은 파괴예요. 지금 우리 앞에 평범하지 않은 파괴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붕괴가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 책의 결론은 여기 있는 대로 파괴적인 변화가 빈번히 이렇게 목격하게 될 텐데, 아직도 많은 기업과 정부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해오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파괴적인 물결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something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오던 방법대로 미래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존폐가 어려워진다. 망한다. 이제 쉽게 하게만 아주 막말로 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금 더 해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여태까지는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교육하거나 또는 사람을 발탁하거나 뭐 이럴 때도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 열심히 한다. 또 교육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도 열심히 해라. 성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또는 꾸준하게 오랫동안 일을 하는 거를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관리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평가를 하고 인정해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예를 들면 저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양반이 20년 전에는 천재 한 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삼성이 요새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 명이 먹여 살리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바뀐 거로 해서 삼성도 문화를 바꾸고 여러 가지를 제도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명의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이런 파라다임이었다면, 앞으로는 미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년째 벌써 협업이라는 걸 강조하고 소통을 강조하고 집단지성을 강조하고, 제가 창의가 길이다 이런 글도 책도 썼지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소통하고 협업하고 해서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창의적인 something different, 뭔가 좀 다른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선풍기를 만들어도 S 선풍기가 아니라 다이슨, 영국의 다이슨 마냥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야지 맞으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그 직원들도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경험도 과거에 자기가 가고 있던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더 잘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재활용, 쓰레기만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경험과 정보도 재활용해야 된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도 오랫동안 끈질기게 하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아까 우리 기후에서 봤듯이 아, 예를 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뭐 산림이 어떻게 되든 아니면 기후가 어떻게 되든 쓰레기가 어떻게 되든 마구 갖다 버리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기후 환경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CO2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이고 이런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식이 과거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으로 바꾸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은 제가 제 책에 있는 거를 몇 개 뽑았는데 이게 창의적인 모습의 일부들을 해놨어요. 요새 맨 왼쪽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음식물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피자 배달하는 로봇이에요. 이제 피자 배달하거나 음식물 배달하는 그 로봇이 엘리베이터도 스스로 타고 내리는 정도까지 지금 이 로봇이 발달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스페인에 있는 슈퍼에서 제가 수박 들고 가는 이런 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끈 하나를 해도 우리 슈퍼에서 보는 수박끈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놔서 갖고 가면 돼. 아까 얘기한 다이슨 선풍기. 여기 있는 이거는 뭐냐면 풍력 발전이에요. 스페인의 벤처 회사가 하고 있는 풍력 발전이에요. 역시 이것도 선풍기 마냥 날개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이 막대기가 진동을 해서 그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창의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는 문경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몇 년 전에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할 때 세계 스포츠 행사를 할 때 숙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고 이렇게 캠핑카를 쭉 운동장에 갖다 놓고 해서 그 예산을 수백억 절감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단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뭘 창의적인 걸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강의를 제가 어떤 분들이 참석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위에 계시는 분들은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참 제가 많은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참 답답하게 느끼는 게 이런 혁신이나 변화는 윗사람들부터 중심이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윗사람들은 덜 참석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만 그 교육을 받아서 바뀌라고 밑에다가만 지시하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서양과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점이에요. 제가 서양 기업에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변화를 드라이브 할 때는 서양 기업은 아래 사람들한테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물론 뭐 방향은 정하죠. 방향은 정하지만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대신에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환경의 변화는 하지 않고 지시만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교육을 해요. 지금 혁신 강의도 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꿀 생각은 덜하고 거기에는 뭐 맞으면 미치지 않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양과 동양 우리 한국식 방식이 참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요거는 제가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일터를 혁신해야 된다. 워크플레이스를 혁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이 되고 소통과 협업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바뀌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라고 하는 거는 일터라고 하는 거는 일터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의 제도, 문화, 또 이런 그 IT, 이렇게 IT를 통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교육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현장에서 IT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냐, 또는 소통과 협업을 얘기하지만 소통과 협업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또는 모습이 아주 창의적인 모습으로 저는 관공서 같지 않은 모습, 아주 좀 아이러니컬하게 관공서, 여태까지 봐오던 관공서의 칙칙하고 획일적인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공간을 좀 꾸몄으면 좋겠다. 제가 행정안전부의 공간혁신 자문단장을 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많은 공공기관의 이 공간을 바꾸는 일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간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터를 바꿔서 바뀌라고 강조할 게 아니라 일터를 바꿔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일터의 모습을 공간의 혁신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공간의 혁신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꿀다. 그래서 기존에 칸막이, 수직적인 체계, 뷰로크라틱한 거, 끼리끼리 의전 이런 거 중심이었다면 이제 개방, 수평, 소통, 협업 이런 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바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일터를 그렇게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주 52시간으로 바꾼 것도 어쩌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가정도 돌볼 시간이 없다, 그 출산도 낮아지고 육아도 힘들어지고 다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자. 그래서 이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제 죽자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삶도 챙기자, 이제 이런 뜻이죠. 그 두 번째는 내 삶도 챙겨야 되지만 아까 얘기한 지구 환경도 케어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지방의 군에 계시는 분들로서는 그 진천이라고 하는 군이 지금 빠르게 행정도시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 혁신 도시가 들어와서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 재정 자립도도 높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뭐 이런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군의 생태는 어떻게 되는가, 생태 환경은 어떤가, 또는 기존에 있는 그 원래 원주민들의 삶은 어떤가, 이렇게 좀 봐야 되죠. 그래서 그 환경도 같이 케어해야 된다.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뭐 환경 파괴라든가, 여러분들이 도시가 팽창하는 것만큼 CO2는 또 늘어나지 않는가, 뭐 이런 거 봐야 되고요. 그 요새 스마트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업을, 땅만 파서 농업을 할 것이 아니라 땅을 파는 건 어쩌면은 아이러니하게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땅을 헤집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그 태양광 때문에 산림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악유가 많은데, 원래 스마트팜이나 도시농업이나 이런 용어가 생긴 거는 농업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생태학자들이 만든 얘기야. 생태학자들이 한 20여 년 전부터 주장한 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자기들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를 파괴하는 방식의 농업은 지속하면 안 된다. 아프리카 인구가 30억 정도가 늘어나면, 예를 들면 브라질만한 땅이 더 필요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땅을 다 폐쇄시키면 그런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도시에서 수직으로 건물에다가 스마트 농업을 해서 도시의 먹거리는 도시가 스스로 챙기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진천구 같은 지역은 도시화가 한편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예를 들면 기존의 농업지구라고 그럴까, 그런 데하고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어 갈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저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원래는 역사적으로도 봐도 공동체가 굉장히 훌륭한 민족이었고 훌륭한 그 환경을 가지고 있고 새마을 운동을 할 때까지만 해도 공동체가 같이 뭔가를 하도록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했는데 70년대 이후에 아파트가 여러분들 내가 자료도 찾아보니까 진천에도 요새 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던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80년대에 칸막이 가구들이 막 등장하면서 제가 해석한 거로는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아주 훼손시킨 이런 원흉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되어 있어. 그래서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할 건가가 도시 정책 아니면 지역사회 정책에 굉장히 중요하게 아, 자리 잡아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육아 문제, 뭐 의료 문제, 복지 문제, 노인 부양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출산, 육아, 교육 이런 것들이 아주 용이한 그런 환경을 진천군이 어떻게 갖춰야 될 거냐. 저는 제가 차를 찾아보니까 진천군이 재정 자립도도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군 레벨에 있는 다른 데보다는 엄청 잘 되는 게 많은데 눈에 확 띈 거는 이 군이 돈을 지원을 제일 잘해주는 군이구나 이런 게 눈에 확 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출산, 육아, 교육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냐는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지역 경제 입장에서도 아까 보니까 지역 경제 담당하시는 분도 들어왔던데 지역 경제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원금을 막 풀면 그게 지원금이 진천군 내에서 쓰이는지 아니면 블랙홀 효과가 있어서 서울로 빨아들이는지 아니면 청주로 가서 쓰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 경제나 지역 개발 여기 지역 개발과 계시는 분 들어와 계신데 보니까 지역 개발과나 이런 데 파라다임으로 보면 그냥 현금을 논아주는 지원보다는 우리 지역 사회를 공동체를 복원하고 출산부터 육아, 교육, 노년까지 이런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잘 용이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돈을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특히 요새는 이제 그 언택트 뭐 이런데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써요. 코로나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코로나가 아니면 코로나19가 아니면 코로나2가 올지도 모르고 어떤 팬데믹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도시를 할 때는 팬데믹이나 아니면 노년 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리빙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 다니면서 가장 이제 답답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진천군도 LH에서 아파트 공급을 얼만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자료로 막 나오던데 보니까 그것도 좋지만 아파트의 형태를 좀 공유형 아파트 형태 특히 아까 제가 공동체를 복원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파트를 해서 문 꼭꼭꼭 걸어 잠그고 다 따로 들어가서 사는 그런 아파트 형태보다는 진천형 아파트라는 거를 구상을 해서 예를 들면 공유 공간이 많아지고 공유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유 공간 서비스하는 인원이 많이 일자리로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되도록 그래서 개인이 애들 육아 공간, 애들 책 도서 뭐 저도 손주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 널브러져 있는 손주 물품 그 영역을 한번 돈으로 따져보면 그 땅값이 아파트 안에 한 구석의 가격이 몇억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공유 설비로 바꾸면 아파트 문제도 좀 좋아지겠다. 그래서 LH 같은 데나 아니면 지역에서 해서 진천형 아파트 왜냐면 기존형 아파트는 지역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문 다 걸어 잠그고 공동체가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가 얘기한 공유형 아파트, 진천형 아파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그 기존의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가지느라고 썼던 돈을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고 뭐 투자를 하든지 금융에 투자하든지 할 수가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공동체도 복원되고 이런 여러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에서도 제가 스마트 시티라는 거 엊그제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 좀 글을 하나 쓸까 생각하는데 이게 스마트 시티니 진천이 지금 두 개의 읍이 또 이렇게 혁신 도시가 들어온 새로운 읍이 막 이렇게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시로 승격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꿈으로 갖고 군 자체의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건 시설이 아니라 설비나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만들면 돼야 되겠다. 더군다나 진천에 내가 눈에 띄는 거는 외부에서 유입된 저기 뭐야 이런 혁신 도시나 뭐 아파트나 이런 것 때문에 유입된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의 삶,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또는 혁신 도시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어떠냐 진짜 거기에 정착하면서 살게 돼 있냐 아니면 그냥 여기다 걸치기만 하고 서울로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런 것들을 잘 봐서 왜 그런 뻔질나게 서울로 왔다 갔다 하냐 그 사람들의 삶을 살피지 않고 도시를 설계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혁신도시 전국에 있는 걸 다 돌아다녀 보면 정착하는 사람은 30%가 되지 않아요. 70%는 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완전히 몸 망가져 돈 망가져 뭐 두 집 살림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중심에 놓지 않고 자기들 조직을 중심에 놓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스마트 시티 이것도 마찬가지 기술 중심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길을 뻥뻥 뚫고 인프라를 해서 풍요와 자유가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적절한 제한과 불편을 감수하도록 해야 된다. 유럽의 많은 도시를 가서 보면 우리 대통령도 우리가 스마트 기술을 많이 개발하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부풀어서 계시는데 저는 딱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유럽의 많은 도시를 가서 보면 그렇게 풍요롭게 막 컨트롤이 잘 되는 도시만 스마트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해서 진짜 삶이 스마트한 거를 얘기하는 거지 도시 관리가 스마트한 걸 스마트 도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관리냐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냐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 지금 마침 진천은 막 이렇게 막 뜨는 여태까지는 침체되어 있던 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쪽에 이렇게 설계나 지역사회 개발하는 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산에다가 막 태양광 에너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에너지를 작업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교통을 제가 국토교통부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교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된다.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다 교통을 좀 덜 일어나도 되도록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진천군이라는 걸 시로 승격해서 도시가 되려면 이렇게 전체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육아, 교육, 의료, 노후 전 과정에서 우리 군 안에서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군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케어가 잘 되는 도시가 되냐. 뭐 강제로 이주금 줘서 이주하거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돈을 좀 지원해 줘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가 진정으로 교육의 경쟁력, 의료의 경쟁력, 노인들 복지 케어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출 거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개개인한테 돈 논아줄 돈이 없어요. 도시의 인프라나 도시의 환경을 갖추는데도 벅찰 텐데
이게 우선 급하니까 사탕 논아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어제 사실은 여러분들 진천군 강의하느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뒤져서 내 나름대로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도시의 지금 현황을 지금 그렇게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한 얼번 리빙이 뭐냐, 그러니까 도시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도시와 시가 되는 게 목표고 그게 원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그 얼번 리빙을 어떻게 꾸밀 거냐, 출퇴근 어떻게 하고 회사에서 이 일은 어떻게 하고 재택근무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형태의 주거 공간이고 커뮤니티는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등등을 좀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